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또 12월 27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야, 진짜 시간 잘 갑니다. 잘 가. 벌써 2022년도 저물어 가네요. 벌써 저도 유튜브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이제 만 2년을 꾹꾹 채우는 것 같아요.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3년 차 조만간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피곤하도 몸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8년. 여러분들 8년 동안 하려니까 막 막막하죠. 이렇게 2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한번 줄기차게 합시다. 저도 8년 하고 이제 10년 차면 졸업해야지. 졸업하고 쉬어야지 않겠습니까? 2030년 12월 31일이 졸업식이네. 그때까지 한번 달려가는 겁니다. 뭐 투자 한번 하다 보면은 좋은 날 빨리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삼성전자 열심히 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착하도록. 여러분들은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좀 웃어주세요. 짜증내면 안 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스마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웃어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미소는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냥 미소만 지어주세요. 괜찮다는 말 100마디보다도 따스한 눈맞춤의 미소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꼭 하나는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그건 바로 만나는 순간 활짝 웃어주기입니다. 활짝 웃어주기. 헤어지는 순간까지 미소 지어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십시오. 그건 100만 원짜리보다 선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웃어줄 때마다 사랑은 10개가 생겨요. 그 사랑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래서 더 그의 미소, 그 미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를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 아름다운 미소. 그 아무리 뭐 글 많이 쓰고 뭐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아름다운 미소로서 이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뭐 말로만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왕이면은 직접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로 보여주라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줄기차게 떠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꿀보이스가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 국내 그 대표 전자업체들 하면은 또 삼성과 LG전자가 있겠죠. 대표 전자업체면은 두 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가지고 디자인 경영 강화해 놨습니다. 디자인 경영. 서로 이제 디자인으로 치고받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룹 총수들의 대를 잇는 디자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품질과 감성을 모두 추구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을 겨냥한 전략적인 조치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1995년 설립한 디자인 학교 삼성 디자인 스쿨이 오는 28일까지 지원자 모집에서 한다고 하네요. SADI라는 것 같아요. 디자인 스쿨. 거기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경험 디자인 등 4개의 전공 과정을 제공을 해가지고 각 과정당 10명 이내의 소수 정예 교육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SATI는 생전에 이건희 선대장이 강조한 이 디자인 경영 철학이 녹아든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경영.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 선대장은 기획력과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디자인이 약하면 다른 요소까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가지고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강조를 했죠. 이재용 회장 또한 이 선대회장 별세 후에 첫 경영 활동으로 디자인 경영 행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20년 이 회장은 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울 R&D 캠퍼스에서 디자인 전략 회의를 열고요. 미래 디자인 비전과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디자인의 혼을 담아내자, 다시 한번 디자인 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합니다. 그 도전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거죠. 위기를 딛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자고 하면서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계에서도 이 회장의 그 디자인 경영 중시 기조가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났다는 평가인데 노태문이죠. 노태문. 이 노태문 MX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이 디자인 경영센터장을 겸직을 하다 보면서 조직이 이제 사장급으로 격상됐기 때문이에요. 디자인 경영센터는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부터 차세대 디자인까지 삼성전자 그 세트 부분의 디자인을 총괄을 한단 말이야. 이 밖에도 이 MX 사업부는 아시아 최초 이 벤츠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일환씨죠. 이일환 휴버트리 이일환 그 메르세데스 벤츠 총괄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LG전자는 이번 달 단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사의 그 직속으로 고객경험센터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이 CX센터는 고객경험의 여정 전반의 그 총체적인 그리고 선행적인 고객경험 연구를 강화할 것 같고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사 관점의 고객경험 혁신 상품과 서비스, 사업 모델 기획 등을 총괄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자인 경영센터장을 영임한 그 이철배 부사장이 CX 센터장을 맡고 아울러 디자인 경영의 센터 산하의 LSR 연구소를 LSR 고객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CX 센터로 이제 이관을 하는 것 같아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평소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던데 이 구회장은 2020년 첫 행보로 디자인 경영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고객이 우리 제품을 보고 사고 싶다는 가치를 처음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디자인에서 시작합니다. 라면서 직원들을 독려합니다. LG전자를 이끄는 그 조주환 사장 또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6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그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2를 찾아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나 자동차,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모 대학교 교수도 그래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그 품질은 점점 균질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 디자인은 마지막 승부처가 될 거다. 그럽니다. 마지막 승부처. 그 소비 주축 중 하나인 그 MZ 그 세대죠. 이 MZ 세대가 품질과 더불어서 감성적인 면을 중요시하면서 이 디자인 관련 부서와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특히 디자인하면 또 누구냐? 애플 아니야, 애플. 이 애플이 이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 엄청나게 신경 쓴단 말이야.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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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감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잖아요, 애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더라도 삼성이 전 애플처럼 이 디자인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그 올해 삼성전자의 그 5세대죠. 5세대 이동통신 지원의 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하고 폴더블 폰 출하량이 늘었지만은 평균 판매 단가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업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그 플래그십, 이 플래그십 그 시리즈가 소프트웨어 논란 등으로 부진을 했어요. 여기 좀 보니까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의 판매 증가가 이 가팔랐던 게 원인으로 분석한다. 그럽니다. 반면에 애플은 그 아이폰 14 시리즈, 이 시리즈 급나누기 효과를 보면서 삼성과의 그 ASP 그 격차를 더 벌렸어요. 더 벌렸고,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을 추격하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의 그 브랜드 포지션을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올 3, 4분기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의 ASP, 이 ASP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데 그쳤어요.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출하량과 그 5G 스마트폰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27% 증가했지만 플래그십 라인업의 부진으로 ASP 징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삼성전자 올해 그 플래그십 라인업의 갤럭시 S22 이 시리즈는 당초 업계의 기대와 달리 출하량 3천만 대를 한창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삼성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감소를 해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도 0.2%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렇게 애플과의 ASP 격차도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 3, 4분기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ASP가 7% 성장하는 그 성과를 거뒀어요. 시장 조사업체 엄디에 따르니까 지난 2, 4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ASP는 각각 383달러, 959달러입니다. 이런 데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보이스 리처드 애널도 애플이 수익과 ASP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동시에 증가했다. 그래서 전작부터 이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최근 아이폰 14까지 출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미지가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지만은 이 출하량 대부분을 중저가 폰이 차지합니다. 그 또한 유럽과 동남아, 남미 등 일부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중국 업체들과 격차가 줄고 있는 추세예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출하된 모델은 갤럭시 A12야, A12, 12, 5,180만 대 가량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고, 상위권 10개 모델 중 삼성의 기종은 갤럭시 A12하고 A02, A02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리는 아이폰 11하고 13까지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한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삼성 폴더블폰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1250만 대를 넘길 것 같고요. 이 1000만 대 미만이었던 전년보다 총량이 증가한 셈이죠. 하지만 국내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이 삼성의 지역별 스마트폰 공급량 가운데 갤럭시 Z 플리퍼 비중을 보면은 한국과 유럽은 출시 초기 이후에도 30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는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내 갤럭시 Z 플리퍼 공급 비중이 3, 4분기 29에서 4, 4분기는 7%까지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갤럭시 Z 플리퍼의 판매 페이스는 오히려 Z 플립 3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서 공급 비중이 10%를 넘지 못했고, 업계에서도 그럽니다. 그 갤럭시가 국내에서 플래그십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해외 시장에서는 인식이 다르다. 삼성이 그 해외 시장에 공을 더 들여야 하는 이유다. 제가 볼 때는 왠지 뭐 플래그십보다는 디자인이야, 디자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쪽에서 좀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지 않고서는 또 삼성전자 내가 볼 때는 발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삼성전자 내가 뭔가 자문한다면은 디자인 쪽에 신경 많이 쓰고 그랬어. 디자인 쪽에. OS하고 디자인. 이쪽에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 연구를 해야지. 응?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의 그 운명도 이렇게 오래 못 가요. 이건희 회장 전에 고인이 이건희 회장님 같았으면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썼을 텐데, 지금의 지금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사업부 사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알 수가 없네.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최고 수준의 뭐 성과급을 받은 그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표정 관리 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다른 삼성 계열사들과의 그 성과급이 경기 침체 및 실적 악화로 반토막이죠. 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금융 계열사의 두둑한 직업을 바라보는 내외부 시선이 곱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지난 23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이 삼성금융계열사는 임직원들한테 올 하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TAI라고 하는데 TAI 이걸 지급을 했어요. 전사 평균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93%, 삼성화재 93.5, 삼성카드 93.2%의 TIA가 지급이 됐어요. 삼성금융계열사 한 관계자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동일한 비율의 TAI가 지급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생산성 격려금으로 불렸던 TAI는 삼성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인데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소속 그 회사 실적하고 그 세부 사업부 실적을 A에서 D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매기고 두 점수를 합해서 TAI를 정합니다. 그래서 AA 등급을 받으면 한 달치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줘요. 그래서 금융계열사들의 그 평균 TAI 비율을 고려하니까 그 금융계열사 임직원 가운데 최대 금액의 상여금을 받는 직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높은 TAI 수준에 대해서 금융계열사 임직원들은 애써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DS 부문의 경우에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실적 감소 탓에 TAI가 반토막이 났어. 스마트폰 사업인 MX 사업부도 TV 사업부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50%나 깎였다. 그래서 이들 사업부들은 올 상반기 100% 수준의 TAI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반도체를 제한 타부사의 TA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금융계열사들은 좌불안석이다. 그럽니다. 금융계열사 한 관계자가 6개월마다 평가를 받아서 TAI 등급이 나온다는데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각 계열사마다 내부 평가 항목이 다르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기계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TAI는 그간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하겠죠. 한편에 금융계열사 가운데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의 경우 성과급 지급 정책이 이 삼성그룹과 달라요. 그 TA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들은 매년 말에 삼성그룹이 경영 실적에 따라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만 받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하여튼 뭐 다 다른가 봅니다. 뭔 자불안석이야. 뭐 90% 받고 열심히 하면 많이 받는 거죠. 열심히 해서 성과 내면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반도체 또 잘 돼가지고 많은 직원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소위 삼성생명법, 이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해당 법안에 관한 온라인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달 26일 여론조사 기관 그 데이터앤리서치가 삼성생명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작년 12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년간 국내 뉴스나 커뮤니티, 트위터, 유튜브, 정부 공공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에서 23만 개 사이트죠. 삼성생명법을 검색해서 나온 게시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작년 10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삼성생명법과 관련된 월별 포스팅 수는 2번을 제외하고 전부 세 자릿수를 넘기지 못했는데 지난 11월 2206건으로 폭등했어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도 1330건이 올라갔고 이 추세대로면 11월 포스팅 수를 추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주 요인은 삼성생명법이 지난 2020년 발의된 이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이 지난달 그 국회 정무위원회 그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삼성생명법이 또 최근 2달 사이에 국민적인 관심 사안으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한편 호감도 조사에서 관련 포스팅의 긍정률이 12.11%에 그쳤는데 부정률은 49.13%에 달해서 이 삼성생명법에 관한 온라인에서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삼성해체법을 칭찬하는 글은 거의 없고 해당 키워드로 글을 올린 누리꾼은 대개 이 법에 대해서 크게 성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앤리서치 측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 그 코스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시총 비중이 20% 넘는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가 표류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 보니
법과 정의를 위해서 삼성생명의 그 지분을 팔게 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는 묻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이지만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하죠. 삼성생명법은 지난 2020년 6월 박용진, 이용우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참 할 짓도 없다 내보니까 이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꼭 3%를 정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여튼 보험업법 규정에서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바꾸자는 게 핵심인데 보험사는 규정에서 언급된 비율을 계산할 때 그 분자가 되는 그 보유 자산은 취득원가로 그리고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되어 있다. 평가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여기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거야. 이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자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5월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죠. 취득원가로 계산하니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약 5,400억 정도 돼요.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그 총자산 279조, 1299억의 한 3%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 종가 기준 시가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58,100원으로 주식 가치가 29조 5,235원이 되니까 약 3%를 넘어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이중 자산의 3%를 제한 21조 1,497억을 처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긍정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앞서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136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들이면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유안타 증권 연구원이 그런 것 같아. 최근에 보고서에 보험업법 개정 이후에 삼성그룹 내 일련의 지분 구조 개편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일반 주주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물산이 처분할 물량에 대한 그 바이백에 약 4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주주환원 규모의 53% 수준이라고 하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물량에 대한 바이백은 시중 그 유통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들 좀 잘 이렇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취득세나 아니면 이렇게 세율 같은 거 그런 거 좀 줄여든지 하면 좋을 텐데 참 우리 국회의원들도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희망차고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